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은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해 주시는 게 저는 무척 고맙고 정말 반갑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노동 투입, 자본 투입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 전통적으로 성장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노동 자본의 투입에 의한 성장만이 아니고 노동과 투입을 어떻게 결합할 건가, 결합 비율을 끊임없이 바꾸고, 결합 비율을 끊임없이 바꾸고 또 새롭게 하고 이런 넓은 의미의 혁신적인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이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총요소 생산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총요소 생산성이 성장을 이끄는 부분이 우리가 미국의 일본하고 비교해도 절반도 아직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생산성 얘기 이래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에 맴도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자꾸만 이렇게 떠쳐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일본 가보시면 택시 기본적이 아마 660엔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시 그때 330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거리 병산제가 막 시작돼서 동경 같은 데는 러시아워 때는 뭐 굉장히 요금이 나옵니다. 일본 생산성 본부에 그 우리 여러 나라들이 그때 막 몰려왔기 때문에 그 국제협력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쪽 그 팀장을 맡고 있었던 다니구찌라는 사람이 일본 와가지고 택시, 버스, 국철, 사철 요 네 교통 운송 수단의 요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이래 물어서 지체 없이 대답해요. 택시가 제일 비싸다. 엄청나게 비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국철이 제일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국철이 얼만데? 자료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국철이 제일 쌉니다. 국영기업이니까 싸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국철은 국영기업으로서 내 교통운송수단 기관 중에 생산성이 제일 낮다. 생산성이 제일 낮은 곳에서 책정된 요금은 무조건 제일 비싸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무서운 생산성의 마인드구나. 이렇게 독하게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뭐가 안 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고 머리끝이 쭉 붙어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특강을 가면 표정이 왠지 그렇게 싹 밝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럴까? 이 생산성을 둘러싸고 뭔가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뭔가를 조금 방치하고 뭔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조금씩 쌓여가지고 오해 같은 것, 편견 같은 것,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왠지 저 생산성이라는 걸 올리자 그러면 뭔가 아침 일찍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한두 시간 좀 늦게 뭐 일정한 기간 퇴근해야 되지 않나. 뭔가 이렇게 노동 강화 뭐 이런 거를 탁 느끼는 이게 생산성 별로 이렇게 달가운 존재만은 아닌가 보다. 실제로 생산성 향상 활동을 열심히 하자고 경험을 한 경우에 이렇게 뭐 아이디어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힘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좋은 안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업 설비 배치도 좀 바꾸고 무슨 일부를 자동화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들어가기도 하고 뭐 예를 최근 같은 IT 접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생산성 많이 올랐다고 칭찬은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결국 10명이 그 일을 했다면 생산성이 많이 오르는 노력을 우리가 했더니 생산성이 올랐다고 칭찬받고 그것도 다 좋은데 10명이 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스스로의 결론에 도달한 그 속에 이렇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경우는 더더구나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이게 뭔가는 이게 뭔가 조금 찜찜한 거예요. 계속 박수 쳐줄 수만은 없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그냥 이쁠 수만은 없다. 또 생산성을 이렇게 올려봤더니 임금이 뭐 오르기도 해서 그건 좋은데 상당히 생산성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건데 그럼 이 생산성은 많이 올라봐야 사장님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럼으로써 뭔지 생산성이 이렇게 썩 달갑지만 않은 존재처럼 이렇게 내버려 뒀으니까 생산성이 말하자면 우리의 가까운 친구로 옆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저쪽은 조금 거리를 두고 주변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말씀드린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 때문에 저는 생산성 향상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생산성이 지지분이 날까요? 정말로 우리가 뭐 그렇게 일본에 비해서 이런 설비에 뭐 관련되는 기술 혁신 이 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비해서도 그래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노동 투입, 교육열, 뭐 기능, 기술의 이 습득, 의지, 뭐 그 수준 결코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생산성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나고 지지부진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은 좁혀가죠. 이러고 있는가. 그것은 저는 바로 그런 부분. 뭔가 우리가 마음을 덜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차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감으로써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내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은 이퀄 투입분의 산출. 그래서 이래 보면 투입이 적을수록 산출이 많을수록 또는 투입이 늘더라도 산출이 더 많이 늘수록 생산성은 올라간다. 예, 맞습니다. 투입분의 산출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분의 투입. 그건 뭔가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입분의 산출 이렇게 놓나 단출분의 투입이래 놓나 똑같은 생산성이죠. 투입이라는 변수하고 산출이라는 변수하고의 관계로 정의된 거니까 뭐 뒤집어 놓나 뭐 이래 놓나 뭐 어느 게 뒤집은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똑같은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프로덕티비티는 프로덕트 대 액티비티의 합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프로덕트와 휴머니티의 합성으로 생산성을 설명합니다. 생산성은 생산과 활동의 결합이지만 그것은 활동이 그냥 할 때 인간성 중심의 인간성의 결합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덕티비티는 프로덕트와 휴머니티 합성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확실히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에피션시라는 게 있고 이펙티브가 있습니다. 에피션시는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온 게 많은 것. 생산성도 그런 게 있네. 그 부분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뭐냐? 양 기준입니다. 양적인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턱 아쉽게 빠져 있나요? 질적인 게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펙티브라는 겁니다.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성이라는 이런 이펙티브는 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산성은 에피션시와 이펙티브를 함께 추구하는 개념이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가가치라는 그런 큰 힘이 부가가치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반드시 두 둘은 함께 있지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이겁니다. 자, 이 생산성이 개념 자체가 처음 태어난 것은 18세기 중엽입니다. 왜 18세기 중엽에 와서야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태어났을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생산은 최대 생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인류는 최대 생산의 법칙이라는 것을 꾸준히 추구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최대 생산의 가치는 우리 인류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인류의 지식인들이 19세기 산업화가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을 겁니다. 산업화 시대가. 그 다음에 20세기 조금만 미래를 생각해 보니 최대 생산의 가치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지만 또 하나 한 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들어가는 쪽, 최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투입되는 쪽, 이쪽을 이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은 우리 당대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 대대로 지속적인 번영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들어가는 쪽을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자. 들어가는 쪽을 더 가볍게, 더 적게 들이면서 그 부분도 끊임없이 이노베이션 하면서 생산이 더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자. 그래서 투입과 산출하고의 관계를 기술적, 가치적인 관계에서 고민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뭡니까? 우리 당대 우리의 목적도 달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번영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 오직 그거 외에는 없다. 우리 인류의 고민,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 손으로 탄생시킨 바로 그 존재가 생산성입니다. 또 강조드립니다만 거기에는 끊임없이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함께 가지면서 일자리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좀 더 풍요롭게 질적으로 잘 살아보자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산성 개념을 우리 스스로 우리 지혜로 탄생시킨 존재다 이겁니다. 최고의 우리 인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생산성의 가치다. 오랜 세월을. 그러다가 비로소 사전 밖으로 나와서 우리 인류하고 뒹굴면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칠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처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처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주인공의 하나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정치가입니까? 자, 그런데 처칠은 무척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국민의 실상을 보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요. 민생이 말이 아니고 국민들 앞에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보다 더 많은 땅과 보다 더 많은 대포의 생산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간 게 위해서는 나온 걸 더 많이 해보자. 산업 부분과 국방력 이 부분을 생산성을 높여서 다시 우리 영국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되어봅시다. 이렇게 처칠이 스로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게 생산성이 사전 밖으로 나와서 우리 인류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땅에 생산성이 1955년도에 상륙하면서 일본 생산성 본부가 4가지 이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념이 생산성이 결국 올라간다는 것은 노동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자본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그 두 힘이 커진다는 겁니다. 노동 수익 힘이 몇 배 됐다는 것은 임금을 최고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그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본 수익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연관되는 어떤 부분의 신규 사업을 찾고 R&D 투자를 하고 공장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러는 힘이라고 그 힘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뭡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을 쓰게 되고. 그래서 국민경제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야가 늘어나는 겁니다. 잠자고 있던 자원을 다시 활용해서 기업을 만들고 생산활동이 시작되고 이러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러면서 국민경제 규모가 대형화,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선진국 경제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뭡니까? 일자리는 자꾸만 더 만들어지고 고용이 증대되고 생산성 이외에는 그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시한 이념이 노사협조입니다. 생산성 향상 과정에 노화사가 함께 하십시오. 생산성을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을까? 어떤 기법을 활용한다면 그 기법이 좋을까? 저 기법이 좋을까? 생산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같이 의논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생산성은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 높은 성과는 반드시 노사가 그리고 국민경제 소비자의 도움도 받은 거니까 국민경제 소비자에게도 함께 공정하게 배분합시다. 성과의 공정 배분을 제시했습니다. 자,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고로 따뜻한 부분으로 그걸 풀어줘야 합니다. 인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참 인간적으로 좀 그렇지만서도 인내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래 생산성 엄청 높았죠. 공정한 성과 배분으로 따뜻하게 됩니다. 아, 인내할 이유가 있다. 더 자동화할 이유가 있다.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정을 더 낮게 할 이유가 있다. 아이디어 더 낼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공정한 성격을 따뜻하고 그래서 찬뜻한 부분과 따뜻한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서 확대 선순환해가는 과정 속에서만 생산성 향상이 계속된다. 반드시 확대 선순환 되어가지고 맞물려가는 관계다. 인간 존중의 생산성 향상을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왜 내세우고 있냐면은 원래 인간 존중인데 그게 뭔가 이렇게 좀 기계나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이런 데 밀린 듯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생산성 세계가 추구했던 그 바탕에 있던 것인데 제가 이제 우리 생산본부 와서 맡으면서 인간 존중의 생산성 향상 이렇게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1959년도 유럽 생산성 본부 로마 회의 보고서에서 이 생산성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성을 가장 넓게 보는 사회적인 소셜 컨셉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결국 생산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삶이 지금 아무리 좋고 만족스럽더라도 내일은 더 좋을 수 있다는 끊임없는 확신과 의지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갑시다. 그러한 확신, 신념, 의지 자체를 우리는 생산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일하는 것. 그 인간답게 일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자유와 자율의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좀 더 많이 향유해보고 마음껏 그 가치의 힘을 한번 발휘해보게 하자. 그
인간 존중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이렇게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로봇 시스템이 들어오고 IT하고 접목하고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생산 활동 과정에 혁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라는 것도 왜 기계화가 진전이 됐을까? 왜 기계화를 필요로 했을까?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노동을 하는데 고통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은 고통도 함께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보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가 또 자동화가. 그래야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게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기계화가 더 자동화되고 더 로봇 수단되고 더 어떻게 되고 더 나아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기술 혁신들이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차하면 그게 기계가 이노베이션이 엄청난 좋은 성과를 가져왔지 사람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사람은 별로 기여하는 거 아니지 않냐. 아차하면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은 이게 아주 희한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의 현실 속에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인간과 기계, 인간과 혁신하고의 관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기계의 진전이나 이노베이션의 진전을 탐탁지 않게 생각 들지는 않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가야 돼요. 우리 기업에서도 노무관리는 교과서에는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뭐 설비든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툴이든 이런 것들의 방법론이 이런 게 끊임없이 더 진전되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거기까지 오지 말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그 기계와 종업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변화 혁신적인 변화 툴과 종업원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것만 잘 한다면 노무관리의 전부죠 뭐. 자, 우리 노사가 한 기업이 만나서 원료도 드리고 뭐 기계도 사용하고 뭐 이래가지고 고생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보자는 거 아니냐. 그럼 뭐 하자는 거냐. 뭔 힘을 같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누가 어느 쪽이 아니라 우리 노사가 함께 만들어낼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확인하고 자, 이 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쪼개는 게 불만이 없는가? 기분이 좋은가? 해볼 만한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의욕이 나겠는가? 그 선을 찾으면은 그 선이 공정한 성과 배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을 찾아보자. 노동 분배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나? 노동 분배율은 부가가치 중에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노동 분배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자 인건비 부분이 커지잖아요. 노동 분배율이 올라가는 게 근로자에게 임금도 올라가고 좋다. 이 생각에 상당한 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보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분배율이 계속 올라온 좋은 뜻한 같은데 쭉 계속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서 우리 일터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럼 반대로 또 경영자분들 만나보면 경영자분들은 노동 분배율이 너무 높아 죽겠다고 말이야. 그 자꾸 올려달라 그러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말이야. 공장을 뭐 좀 지어야 되겠는데 그 돈도 지금 뭐 그런데 말이야. 노동 분배율 올려달라 그러니 야속하다고 내려가야 하잖아요. 내려가면 이윤이 커지죠 물론.
그러면 경영자의 바람대로 더 연장해 내려갑니다. 쭉 제로까지 생각을 해보면 제로가 된 상황은 경영자 최고로 신바람 나서 회사가 그냥 막 커지고 막 이렇겠네요. 이 상황 역시 회사의 존속 상태가 불가능해진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근로자들이 기업을 떠나게 되고 회사는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노동 분배율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분명한 것은 회사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우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 노사의 선택은 뭡니까?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그건 아니다. 어느 정도 높고 어느 정도 낮은 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건 아니다. 이건 확실하지. 그러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적정한 수준이 존재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활용 안 하고 모르고 그래왔을 뿐인데 그걸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적정한 노동 분배율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저를 이제 표준 노동 분배율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요. 이렇게 혈압의 비율을 하면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느 기업이든 지지 말아야 한다. 좀 이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마지막 얼마 안 남겨놓고 뭐 스퍼트를 한다. 속력을 해서 오린 지점에 먼저 가서 이긴다.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혈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그거 안 된다 이겁니다. 이기고 싶어서 스퍼트는 꼭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코 안 된다 이겁니다. 죽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우선 절대로 몸이 말을 안 한다. 발이 그걸 뒷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속력을 내고 그리고 스퍼트도 해서 경쟁 기업에 이기기 위해서도 혈압은 반드시 균형 혈압대, 적정 혈압대 있는 게 최고다.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깨지면 기업이 오래 건강하게 지속 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럴 정도의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 분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공정하게 의미가 전달되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노사 그리고 그 기업이 한 국가 또 지방 또 일반 소비자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국가에게는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세금도 내고 또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싸게, 보다 더 맛있게, 보다 더 성능 좋게, 보다 더 건강에 이롭게 끊임없이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일반 국민에게 우리 기업이 생산성 향상의 성과로 배분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존중적인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노력들, 기법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은 투입에서부터 과정, 산출, 아웃풋이 나오고 그리고 아웃컴, 활용이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 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게 뭐 없을까? 끊임없이 그런 걸 집어넣어 보자 이겁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국내에 베스트셀러로 요즘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 전산은 처음 회사 시작할 때는 4명이 한 겁니다. 4명이 창고에서 시작을 해서 소형 모터 분야에서는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경영 철학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종업원의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해왔는데 그분이 아마 오랜 경험에 의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이 기업의 한 3% 정도의 사람은 성량을 가지고 있고 그 성량으로 촛불에 불을 스스로 붙여서 훨훨 막 타오르는 이런 사람이 한 3% 정도 있다. 그리고 성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냥불을 붙여주면은 훨훨 타오르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한 80% 정도 있고, 나머지 17% 정도는 성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불을 붙여줘도 타오르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17% 정도 되는데, 그 17%가 24% 내지 25% 정도 되면은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포드생이 났습니다. 이건 그분의 오랜 경험,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든 것은 이렇게 성량을 가지고 불을 스스로 붙여서 훨훨 타오르는 3% 정도의 사람이 우리 산업계 각 개별 기업마다 생산성 마인드로 무장된 분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성냥불을 가지고 불을 스스로 붙여서 훨훨 타오르는 역할자가 되어 주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량을 가지고 그 회사 구성원들에게 불을 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훨훨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타오르지 않는 사람들을 17% 이상 절대로 안 넘게 15% 이하로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역할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업엔 생산성 향상, 공정한 성과 부분, 노사 신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